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국민의힘 경선 준비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 전에 앞서서 보니까 두 분이 디지털 기기로 대본을 보시는데 역시 청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이렇게 종이로 대본을 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드한 건가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야의 대선 경선 관련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본 경선을 이제 연기론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경선준비위원회가 이제 본격 가동도 됐습니다. 김재섭 위원께서 이제 합류를 한 걸로, 경선준비위원회 합류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어떤 준비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야권의 주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그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어저께 최재형 원장께서 입당을 하셨지만 아직 그 야권의 지지율 1위를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당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경선준비위가 이 룰을 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심이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친, 이제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내놓은 어느 정도의 결론은 적어도 이제 추석 밥상에 이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런 그 공통된 의식은 있어서 가지고요. 아마 한 8명 정도가 추석 전에 이 후보 명단으로 올라가는 그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경선준비위가 또 하나 고민이 많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국민의힘의 대변인을 뽑는 과정에서 토론 배틀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재밌고 또 유익한 부분들은 따서 대선 경선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게 공직선거라는 예민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변형시켜서 어떤 식으로 우리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굉장히 많은 회의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지금 이제 나온 자료 화면에서도 이제 봤지만, 최근에 그 이준석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한 기념 촬영 현장에 우리 그 김재섭 의원이 꼭 끼고 있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상황을 그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핵심으로 지금 떠오른 것 같은 그 느낌도 드는데. 핵심 측근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준석 대표가 저의 측근. 이준석 대표가 김재섭 의원의 측근이다. 네. 굉장히 잘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당내 상황을 그만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볼게요. 네. 어쨌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권의 유력 주자들이 모두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에 통합 경선을 치르는 걸 이제 최대 목표로 삼고 있을 텐데,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이 대표, 어떻게 그 국민의힘에 입당 후 통합 경선 치르는 게 지금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이게 입당을 할 것인지 합당을 할 것인지 자체가 너무 지금 안개 속이라서 예단하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의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 간의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이제 합당 없이도 둘 사이의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를 냈고,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였고, 국민의당 역시도 오세훈 후보를 전폭 지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와 유사하게 통합 경선을 치를 수도 있겠지만, 당 바깥에서 국민의힘 주자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입당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것이요. 사실 이 정당에서 어떤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당적이 같은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당적이 다르게 되면 자칫 이제 해당행위 이슈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저는 국민의힘인데 제3지대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법률적으로 당원 당규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게 되는 것은 아마 거의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민주당은 그렇게 말이 많았던 대선 경선 연기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연기가 되는 게 유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의견이라기보다 이건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계속 다음 주도 유지된다고 하면 아마도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기가 언제까지 될 거냐가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 역시도 영향을 받을 거라 제가 재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한 9월 미루게 된다고 하면 9월 말이나 11월을 놓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여야 모두 이제 경선 준비가 이제 한창인 상황에서 얼마 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하고 추미애 후보를 이제 독려하면서 네. 역선택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이준석 대표는 화이트 해커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둔을 했는데 공정이 생명이 경선에서의 역선택 논란이 어쨌든 계속 일고 있는데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권지웅 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건은 되게 예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건 축제와 같아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경선의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축제에 참가해서 떡을 받아서 들고 가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네.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떡을 나누어 줬는데 그 떡을 던진 격이에요. 그래서 왜 떡을 던지냐고 했더니 너희가 나눠줬으니까 던진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정치의 개방성을 되게 위축시키고 정치 자체를 스스로 비아냥거린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매우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행위를 되게 두둔한 것은 좀 이번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에 대한 비아냥으로 네. 비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굉장히 점잖으신 우리 권지웅 대변인께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저 사실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 역선택 문제는 원래 당내 경선에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불과 저희 이 지난 전당대회 때만 해도 역선택 관련돼서 민주당의 역선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초에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문항을 방지 조항을 넣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그 선거관리위원회들의 위원들 사이에서도 경론이 벌어지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양념 같은 건데 저는 이번 것은 좀 과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민주당의 경선이고 국민의힘이 일부 역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다만 지도부, 특히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종용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정당 정치가 자리 잡고 선진 정당 정치의 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도부가 나서서 민주당의 역선택을 종용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 대표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이트 해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화이트 해커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러면 김재원 최고 내지는 우리 당에 계신 당원분들께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해가지고 민주당 경선 룰에 개선을 시켜주자라는 의미거든요. 네. 과연 그럼 민주당 경선 룰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우리가 역선택하는 것은 맞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역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큰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줄 것인가 지금 범위를 놓고서 여야정이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김부겸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전 국민 지급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합의가 될까요?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발언으로 보면 합의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직을 걸고 이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일단 주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서로의 어떤 권한을 아주 침해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총액을 증액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총액을 증액시킨다고 할 때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 지급을 한다 손 치더라도 총액 범위 내에서 하면 사실 홍남기 부총리에게 뭔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아니어서 그 사이에서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더 큰 금액을 지원해야 된다는 합의가 한 앞으로 2주 사이에 더 커진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야정의 합의라고 하는데 일단 여당 내의 합의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80%냐 100%냐에 관련돼서도 당내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이제 조율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첫 번째로 있고 얼마 전에 또 소동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찬성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갔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상공인들께 두텁게 지원을 해주고 남는 금액에 한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다시 이제 정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도 그렇고 제 입장도 그렇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금 맞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저는 강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자영업자분들께서 차량 시위를 하려다가 이제 막힌 네. 일들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그 삶이 어려우시거든요. 보면은 한 19만 한 2천 명 정도로 19만 2천 가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부채 상환 자체가 소득이나 자산으로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그 분들이 이제 19만 2천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와중에 과연 이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드릴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의문이 계속 있고요. 실제로 지금 영업 셧다운 정도 수준의 강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영업 유지는 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전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홍 부총리의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언론에 보면은 김부겸 총리나 우리 부총리께서 우리 당에서 또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국민 지원 그걸 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비춰졌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제하고 그제 얘기를 해서 지적이 있으면서 정부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정부는 80%를 국회에다 제출했고 또 저는 그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그렇고 근데 예.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뭐 따르시겠죠 뭐. 아니 뭐 그는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언론이 잘못 보도했네요. 예? 그죠? 예. 지금 이제 들어보신 대로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아도 정부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80% 안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안까지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권지웅 대변인. 일단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해임안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사실은 국회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합의한 것들을 정부가 따르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네. 이건 법적인 권한의 영역에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지금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논의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봐가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따라야 되는 게 그게 이제 합법적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총액을 더 키우겠다고 국회가 이야기할 경우 네. 정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총액 범위 내라고 하면 국회가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게 지금 예산권의 제출자와 심의권자의 어떤 견제 기구 같은 견제 방식 같은 건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나름의 이제 생각과 정부의 입장, 청와대 입장을 잘 반영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임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결국 이제 민주당의 생각을 정부의 방침과는 상관없이도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재정을 쓰는 것을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민주당이 너무 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질 얘기가 계속 나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홍남기를 다시 잡은 것은 정부였거든요. 네. 정부도 분명히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많은 의석을 통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관철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은 저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관련한 질문인데 정부의 그 하위 80% 지급안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는데 기준대로라면 이제 1인 가구로 구성된 MZ세대 직장인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인데요. 월 329만 원 이상 버는 1인 가구는 국민
재난지원금을 못 받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부동산 가치 확실한 이제 자산이 없는데도 이런 상위 20%에 이제 묶이는 경우가 재난금을 이제 못 받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는 거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그 김재섭 의원. 당연히 이제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야기를 할 때부터 과연 그럼 79%와 81%, 80%는 무슨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과연 그러면 81%가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을 주자라는 건 굉장히 쉬운 접근 방식인 거죠. 사실 이 소득이나 이런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것은 결국 국세청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내놓은 소득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타겟을 딱 명확하게 해가지고 두텁고 충분하게 보충을 하는 것이 옳지, 이것이 결국 80%냐 100%냐 뭐 90%냐를 논의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식의 형평성 어긋나는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이나 아니면 그 지출에 대해서 실질 소득까지 파악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김재섭 위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 2년간 소득을 계속 더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소득을 추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자영업자는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을 경우 지금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2차, 3차, 4차까지는 선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하고 이어서 피해 보상은 또 추가로 하자. 그러니까 선별과 모편을 섞어서 하자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재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저희가 국가 부채가 되게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국가 적자 상황도 3.7%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것도 다른 국가들이 한 10% 정도 마이너스가 난 것에 비해서도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주고 그리고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기재부 장관이랑도 좀 크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했다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번복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특히 당내 반발이 컸었는데요.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주자마자가 옳은가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합의하고 또 번복하는 과정 그리고 이 대표의 이 반박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게요. 먼저 권지웅 대변인. 이 부분은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타격이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아까 이제 김재석 위원께서 그렇게 합의했다고 보도되었다라고 했지만 그냥 언론이 그렇게 쓴 게 아니라 황보승이 대변인이 나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워딩이 기억나는데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워딩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 당연히 이것이 공식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사실은 당내 합의를 전제하지 않는 무리한 어떤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 드러난 게 타격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당대표가 결정하고 심지어 다른 당 대표를 만나서 합의까지 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됐는데 그건 역시도 안 됐죠. 그래서 100분이 지난 다음에 바로 뒤집은 거고 당내를 이끌 리더십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든 이번 건은 이준석 대표에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그 김재섭 의원이 당내 사정을 이제 훤히 꿰뚫고 계시니까 분위기를 네.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여가부 통일부 폐지 주장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당내 반발도 또 있었잖아요. 네. 네. 포함해서 재난지원금 문제, 번복 문제 해가지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 리더십이 흔들린 게 아니냐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네. 예, 말씀을 해주시죠. 원래 리더십은 흔들리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지난 이제 김종인 위원장 때도 굉장히 아주 강한 리더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것이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사실 이 바꿔서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제 경선 과정의 룰을 확정하는 문제나 그 전에 어떤
말실수 등등 여러 가지 그 공격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불구하고 잘 봉합하시면서 잘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잘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에 당 대표라는 자리는 항상 이견을 받는 자리고 그것을 봉합해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이것을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준석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준석의 리스크는 국민의힘보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젊은 정당으로서 이제 변모하는 모습들을 훨씬 더 빨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크는 이제 민주당이 더 크다라고 이 생각이 좀 되고요. 이제 여가부 폐지나 통일부 폐지 관련돼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가부가 가지는 이제 문제점도 굉장히 있고 통일부가 가지는 문제점도 있으나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는 것이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이제 작은 정부거든요. 이제 네. 작은 정부가 되려면 실제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수가 굉장히 줄어야 됩니다. 근데 부처 간 통합이나 폐지 같은 경우에는 실효적으로 공공기관의 수나 공무원 수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작은 정부를 시도하면서 여러 공공기관들을 통폐합을 했지만 실제로 그 하위에 있는 여러 그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건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덩어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공공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저는 그래서 조금 다른 포인트로 그 폐지 논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요 질문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그 답변 부탁드릴 텐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그 언론 노출 인터뷰 이게 좀 많이 줄이거나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충분히 저는 준비된 상태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언론 빈도가 높은 것은 더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말실수를 하거나 그랬던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번에 있었던 그 번복 이슈와 관련돼서 하나 잠깐 있었지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그런 적 전혀 없고 당의 비전을 더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뉴스엔 청년마수에서는 가열되는 신경전 속에 진행되고 있는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 그리고 여야정 이견이 팽팽한 재난지원금 이슈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